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단식 19일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전면전에 나설 태세고 국민의힘은 쾌유를 빌었습니다. 현장 기자들 연결하고 정치 큐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남 영암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일단 가장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들 분석합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위례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의혹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수원지검이 수사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병합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00억 원대 배임과 800만 달러 규모의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 즉 배임 액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던 금액 2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경기지사가 돼서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직접 진술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수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검찰은 예정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식 상황과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영장 청구와 같은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지난 6월 이 대표는 검찰의 무도함에 맞서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9월 정기국회 중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선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이 국회에서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어 25일 추가 본회의도 열린다면 추석 연휴 전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방금 검찰에서 송재인 기자가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빈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 공세에 대해선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단식 농성을 벌이던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뒤 오늘로 19일째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으며 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이송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곤 파렴치하고 잔인하단 말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파괴 공작을 한 정권은 일찍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정성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썼고, 민영배 의원은 이번 단식이 머뭇거리는 의원들을 향한 독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뤄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에서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늘 오전에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박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산자위 등 상임위 대부분이 취소나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의 입장도 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당이 움직여야 될지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차원의 단식 만류가 있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앞서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 병원 이송 뒤에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자리로 돌아와 여야 대표회담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오후 회의에서 공익적 목적과 거리가 먼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애둘러 지적하면서도 건강을 회복해 만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여당 내부에선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가 치료받는 병원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농성장 방문 등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심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논의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내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식의 명분이 없던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공당의 역할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입니다. 여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도 단식이 수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형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에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최 의원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전원합의체는 9명 다수 의견으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냐였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은닉했다가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국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의 관리 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이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증거 은닉범뿐 아니라 본범, 이 사건에서는 본범은 정경심 교수를 뜻합니다. 본범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고 해서 관리 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이번 주 퇴임을 앞둔 김명수 원장의 마지막 전원 합의체여서 더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김선수 대법관은 오늘 회피 신청을 하고 전원 합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선고 이후에 최강욱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정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는 주문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굳은 채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이후 추스르고 나온 최 의원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내는데요. 최 의원은 판결 이후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와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음에도 관련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남용됐던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진전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의원의 말은 직접 들어보시죠. 그간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최 의원은 또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선 많은 이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최 의원의 대법원 선고에는 박범계, 고민정, 김용민 의원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해 법정을 채웠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입장하기 앞서 의원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다른 의원들과 아쉬움을 나누다 청사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배우자 주식을 신우에게 매각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불법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2013년 당시 주식 백지 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 상태라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우이가 떠안아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우이에게 매각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엔 관련 법상 신우이는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주식 매각 이후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서고 30개가 넘는 양자회담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지난해 유엔 총회 때는 영국과 캐나다까지 도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번엔 유엔 총회 참석만을 위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20분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는데요. 4박 6일 동안 유엔 총회 일정은 공식 명칭이 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입니다.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현지 20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입니다. 참석한 정상들 모두 차례로 하는 연설인데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계획과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A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결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일정은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발표했던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아 뉴욕대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 장전의 발표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양자회담을 최소 30개 이상 계획했다고 했거든요. 자,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전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계획한 것만 30개 정도이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50개까지 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주 전 G20과 아세안 정상회의 때 했던 양자회담과 모두 합해 최대 70개까지 소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기네스북에 도전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 산마리노 등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한 번도 회담을 하지 않았던 나라와도 10곳이 넘는 나라와 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와 만나는 이유 바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겁니다. 2030 엑스포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게 오는 11월로 이제 2달가량 남았는데요. 4박 6일 동안 총력전을 펼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내 입단 만료에도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전면전 양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논의의 틀은 똑같습니다. 단식, 구속영장 청구, 또 체포동의안. 그런데 이제 병원 이송이라는 19일차의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병산 단식을 계속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한민수 대변인의 발표도 네. 보셨습니다만 일단 그 최소한의 수액
단식만 맞으면서 병상 단식은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혹시 대표님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전혀 아는 것이 없고요. 우리 박성중 대변인 이야기에 의하면 뭐 현재 그 어떤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계속 표명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수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예, 단식의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서 뭐 함부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실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이제 넘기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곧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도 25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 말씀하셨는데 이송 소식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뒤에 검찰에서도 속보가 나왔습니다. 백현동 의혹 또 대북송 의혹 묶어서 애초 좀 전망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대표 이송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공교롭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으로 가자마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인데 과연 그 제1야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중에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국회에 중에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어쨌든 여당 주장대로 야당은 방탄단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야당 주장대로 검찰이 결과적으로 야당을 분열과 방탄의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아까 여당의 입장과도 좀 비슷합니다만 검찰 같은 경우도 단식에 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염두에 두어서 뭐 구속영장 청구를 늦춘다든가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테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영장 청구를 왜 이 시기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에 끝났다 그러면은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뭐 박찬대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 만나서 탄원서 제출하고 법정을 갖다가 소란으로 몰아가서 재판을 연기하고 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소환해서 수사를 한 것이 지난달에 끝났을 것이고 수사 끝났다 그러면 바로 영장이 청구가 가능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비회기 중에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히려 재판을 연기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법 방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늦어진 거죠. 늦어지면서 지금 이제 회기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것 여당은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1년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들 70명 이상을 이 사건에 모두 투입하고 뭐 심지어는 압수수색 300회가 넘고 또 경기도청만 해도 압수수색을 한 달 이상 하는 이러한 전례 없는 이런 기후재직 수사를 하고도 사실 시간이 검찰이 부족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내놓은 걸 보면 증거는 하나도 없이 어떤 번복된 진술만이 있는 그것을 근거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검찰도 궁색합니다.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의 입장이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서로에게 할 만한 이야기는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기왕에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치열한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다투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전개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치명타를 입든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네, 혹시 덧붙이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받으러 갔을 때 받고 나와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만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단식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시간을 계속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종 목표는 불기소 기소라고 봅니다. 이제 구속이 돼버리면은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민주당 내의 사정이 전혀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을 피하는 방법이 자기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도 입원해서도 링거를 맞으면서 아마 단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한동훈 장관 발언을 들어볼 텐데 듣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 방문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19일 차에 병원 이송된 야당 대표 단식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과거의 사례도요. 야당에서 단식을 했을 때 여당 대표가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병원에 국회 내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찾아간다.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또 박 전 수석의 생각은 한동훈 장관 발언 듣고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자해라는 표현까지 쓴 한동훈 장관 발언 포함해서 아까 정영구 전 대변인 발언에 대한 답변까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어떤 그 야당 대표들이 단식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여당의 대표든 누구든 인간적 도리로 어쨌든 가서 손을 잡았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뭐 이해찬 대표가 찾아간 적이 있고요. 그것은 뭐 정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여야의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뜬금없다, 뜬금포다,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치를 복원하려면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김기현 대표의 그런 모습들 뭐 그래야 김기현 대표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좀 정치 복원의 출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은 제가 늘 보면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이 제1야당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오늘까지도 저렇게 발언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인께서는 차기 정치 지도자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좀 더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고 할 말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 자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여야 협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그만큼 많이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국무위원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해라고 해서 무슨 몸에 상처를 입힌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단식 자체도 자신의 몸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해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당 대표의 방문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정치 발전을 위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국민의 삶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단식이었다든가 이런 명분이 뚜렷하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뭐 민주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갈 수가 있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이 국민 누구나가 다 알듯이 본인의 개인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그런 단식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연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명분과 진정성이 없는 그렇습니다. 단식이기 예. 때문에 그걸 또 설명하는 자리가 또 오늘 있었거든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또 연설 들어보고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여권을 향해서 좀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비정도 비정이지만 하여튼 국정 쇄신을 좀 하자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인 요청이었죠. 물론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일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이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문제만 딱 떼놓고 나머지를 한번 본다면 경제 문제 한번 보실까요? 1996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24년 동안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OECD의 경제 성장률 예출치를 보면 우리가 1.4, 일본이 1.3이었어요. 전 세계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계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는데 대한민국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만 무려 6번을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국민의 생활 물가 어떻습니까? 10개월 연속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동시에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경제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쇄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이다라고만 그렇게 야박하고 비정하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여당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0%다 이렇게만 몰아붙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각을 좀 전면 쇄신해달라라면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왔는데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국무총리 해임안이 왜 나오는지를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국무총리 해임안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국무총리가 무슨 특별한 뭐 발언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의 해를 입힐 만한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무총리 해임안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또 국무총리 해임안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은 이런 생각지 못하는 악수를 뚫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국가를 위한 뭐 어떤 방책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경제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면은요 야당에서는 여당이 정권을 잡은 여당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수요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그 정책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표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발목만 잡고 하고 난 다음에 왜 경제가 안 살아나느냐, 왜 경제를 못 살리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양쪽에 다 보는 시각이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 정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계속 당 대표의 방탄 문제에만 집중하고 사실 뭐 정책 위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원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봤을 때도 저는 민주당이 너무 참 안타까운 게 개인의 비리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왜 이렇게 계속 본인들이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 거기에 나서서 함몰돼야 되는지 너무나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뭐 다음 주 25일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부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대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 본회의 제발 표결 좀 판사 앞에 가서 뭔 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표결 가능성은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잠깐 정리해 보면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게 좀 전면전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국무총리 해임안 또 모든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보이콧 어떤 좀 흐름일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말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윤석열 정부의 정체적인 어떤 그 무능과 뭐 폭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쌓일 대로 쌓여 있는 것이죠.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뭐 말을 실수했냐라고 우리 정영국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정부가 시작할 때 소위 바이든 난리맨으로 시작한 그 해괴한 상황들이 계속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까지 이어지고 지금 아까 제가 경제 상황은 수치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제도 지금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여기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어떤 국정의 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 조치가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그것이 민주당이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실효적인 것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과연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를 좀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한번 점검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민주당이 계속 뭐 방탄만 했다, 국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발목만 잡았다 하시는데 아마 정 대변인님 19대 저 윤석열 정부의 국회에 들어와서 통과된 법률안 수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협조를 안 했는데 이만큼 많은 법이 통과됐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주 극명한 쟁점이 되는 어떤 핵심 법안들 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양보를 요구하면서 싸우는 것인데 네. 대부분의 국회 법률은 통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단식 19일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병상 단식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오늘 병원 행이고요. 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20일 이제 관련 논의를 하고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가 있고 21일에 표결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인데 먼저 여쭤보면 추석 전에 좀 그러니까 21일 전에서 국회는 상당히 소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상되는 게 20일쯤 국회 보고가 되고 21일쯤 네. 체포동의안 가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늦어도 25일은 본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는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마도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통해서 상당히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갈등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잠기면서 비명계에서도 뭐 단식하고 있는 대표를 가결을 시켜서 판사 앞에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국민들 시각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한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체포동의안 왔을 때 투표에 붙였을 때 무효 투표하고 기권 투표를 합친다 그러면은 가결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께서 한번 이재명 대표를 한번 좀
한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끔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얻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사실 분위기 언론 보도를 보면 일단은 부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지도부는 비명계 뭐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분위기는 뭐 상식적인 분위기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 네. 그 결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저 자신도 어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고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 이 단식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 그 정점은 뭐냐면 바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황으로 민주당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단식의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만 네. 어쨌든 당내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내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단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지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자료들을 보면 결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결론은 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정치적 운명, 단식의 성공 여부 뭐 이런 것들로 직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깊은 고민들을 하고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짧게만 여쭤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도 단일 대우라는 표현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던데 지금 국면에선 단일 대우로 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당내는 그렇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내의 의견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민주당을 볼 것이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부결 처리를 하더라도 그 부결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당내의 어떤 단일 대우만 가지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부결로 간다 그러면요. 예. 민주당은 진짜 신뢰를 상실할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본회의장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뭐 병원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투표 시간이 왔을 때. 그렇지만 침묵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부결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어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뭐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부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전혀 지키지 않은 부분이고 민주당도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약속을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네. 깊이 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 토론을 하다 보면 뭐 예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가정을 향해 토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고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가급적 이제부터는 좀 가정을 전제로 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가정을 좀 뺀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2분을 더 쓰기로 하고 자 최강욱 의원 관련인데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은 앞서 리포트를 전해드렸고 앞으로 정가에 미칠 파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시지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운명도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그게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발언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판이 1심 이후에 이제 2년 6개월 9개월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그만큼 계속 지연이 됐던 것이죠. 빨리 끝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추느냐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소환되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1심이 진행된 지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지연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특정한 권력이 행사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안 한 경우라고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지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의심을 눈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인턴 같은 경우 인턴 확인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붕괴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제대로 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최강욱 의원 본인도 이야기했고 당의 원내 대변인이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아쉽다라는 입장을 냈지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 뭐 16시간인가요? 그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최강욱 의원 본인은 뭐 실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형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은 뭐 당 대변인도 그렇고 뭐 본인도 그렇고 냈으니 제가 뭐 별도의 추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오늘 YTN 처음 나오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합리적인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오늘 내로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2차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철도노조 1차 총파업이 마무리됐죠. 열차 운행은 언제부터 정상화되는 겁니까? 네, 지난 14일부터 닷새째 이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됐습니다. 파업 기간 열차 감축 운행과 지연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큰 혼란은 없었지만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평시 대비 93%에 그치면서 다소 혼잡한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안에 모든 열차를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철도노조가 당장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차량 편성 운용 등을 고려하면 KTX는 오후 5시부터,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는 오후 6시부터,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운행은 순차 재개되지만 파업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행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근무 전면 도입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열차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 기간은 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무선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총파업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무기한 총파업이 될 수 있어서 혼란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레일 측은 정부,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차, 3차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노사 간 교섭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석 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 1천억 원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세수 오차율이 15% 육박하면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오차율에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외평 기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월까지 지난해보다 43조 원 넘게 세수가 덜 거치며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세수 재축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으로 10%대가 넘는 큰 폭의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오차율은 14.8%에 달했는데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와 13.3%를 기록했습니다. 국세 수익 감소는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됐고 부가세 9조 3천억, 상속증여세는 3조 3천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 잉여금 4조 원,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나 그다음에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를 악화를 억제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 안정화 기금이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기존 세수 전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역시 11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금 적립액을 활용해 목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자급교부와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지난해 말 기준 2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가 증권 시장의 공매도 비중이 연중 최고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이번 달 평균 유가 증권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73%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건 주가 하락을 전망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가 커지는 점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줄면서 5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62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9% 줄었고 수입액은 781만 달러로 34.8% 감소했습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올해 4월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특히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수입액 감소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와 함께 신속하게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해역부터 공해상까지 누비며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을 검사하는데 그 현장을 양희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남동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해역입니다. 장미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로제트 샘플러로 불리는 시료 채취 장비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해수면 1에서 2m 사이 표층수의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 달 전인 지난 7월 24일부터 정기조사에 더해 긴급조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 75곳, 먼 바다 33곳 등 조사 지점이 모두 108곳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공해상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조사 선박이 출동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수치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500에서 1600km 반경에 있는 2개 해역이 조사 대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해역에 들어온 다음이 아닌 들어오기 전인 인근 해상에서 저희가 자주적으로 조사 활동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조사는 최소 검출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살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공 방사능의 대표 액종인 세슘 2개종과 일본의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3중 수소가 대상입니다. 정기검사 때 최장 석 달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해 농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농축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해 농축과 정류법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류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보다 100분의 1 낮은 방사능 수치를 안전등급으로 분류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알 114가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고점의 85% 선까지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 3,919만 원으로 전고점의 97% 선까지 올랐고 강남구도 전고점의 96%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올해 들어 다시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불평등 정도를 정량하는 진위계수를 주택시장에 도입해 분석한 결과 아파트 진위계수는 지난해 12월 0.416포인트까지 꾸준히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오르며 지난달 말 0.4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진위계수는 0부터 1까지로 1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간 상대적인 가격 격차, 불평등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대비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각종 소송 등을 학교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이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교권 침해 보험 가입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닥 반응이 뭐 그런 것까지 꼭 쓸 일이 있겠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에 교사들은 자기들이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을 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의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연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던 최 씨는 재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지난 7월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건네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뒤집고 계획범죄를 시인했습니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 보니 태도를 바꾼 걸로 보이는데 먼저 차상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잠시 뒤 범죄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공판 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한 정유정. 3주 뒤에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계획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지난 앞선 진술을 철회하고 검찰 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계획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흉기를 준비해 찾아갔고 피해자 집보다 한층 높거나 낮은 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동선을 숨기려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200개가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 씨가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서도 10대와 20대를 살해하려 했다는 최근 경찰 수사 결과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재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했다가 그 진술이 철회가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정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서는 정 씨의 성장 배경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 씨와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는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네, 리포트 속 재판부 당부대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사건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정유정의 첫 공판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영암 농촌마을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좀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일가족 5명이 발견된 것도 이전 날 오후에 한 주민이 이 주택에 피가 다량으로 묻어 있는 걸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지금 이 현장에서 5명이 숨졌는데 일단 일가족 중에서 3명은 아들입니다. 20대 네. 3살 터울의 아들 3명인데 중증 장애인이고요. 또 여성 한 명은 이제 아내죠. 이 집안의 아내였던 분이 또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버지인 사람도 사망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5명이 사망했던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뭐 흉기로 살해한다든지 뭐 이렇게 타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안을 봤더니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그런데 아들들이 지금 사망한 이유를 봤을 때 지금 1차 검식을 했거든요. 네. 경찰에서 1차 감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 3명과 아내가 사망한 원인은 지금 흉기에 의한 살해.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음독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결국은 아버지가 지금 중증 장애인 3명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아내도 살해하고 본인이 음독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금 추정인 겁니다.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1차 감식 현장에서는 일단 이 부분만 밝혀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CCTV 동선 그리고 주변의 진술들 이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또 이 원인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겠죠. 네, 주택 출입문은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뭐 침입 정황도 없었다. 그러면 뭐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까요? 일단은 출입문을 잠그고요.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가족들이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고 혈액이 굉장히 많이 흘러 있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흉기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외부 침입 흔적을 일단 경찰에서 제일 처음 보거든요.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출입문을 왜 잠갔을까요? 외부에서 침입했으면 출입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는 결국은 아버지가 이런 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결국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것을 이제 추정해 보면 지금 아버지인 사람이 인근 마을의 여성을 성범죄로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마을 사람들의 진술들을 확보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성범죄 조사를 받는 것에서 굉장히 심적 압박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본인이요. 이 아버지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일단은 추정이지만요. 이런 성범죄에 대한 그 혐의가 결국은 이제 이 범행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가장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까 주변 사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경찰은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뭐 탐문도 있을 것 같고 CCTV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만약에 남편 아버지가 지금 살해를 했다 쳐도 이것은 사실은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적인 형사처벌은 그러니까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를 해봤자 사실은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사안이 이 지금 뭐 아버지를 포함한 5명이 지금 사망한 특히나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경위와 동기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데 지금 1차 감식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흉기를 사용했고 또 뭐 남편, 아버지는 음독 자살했다 이 정도만 드러났는데 추가적으로 뭘 밝혀야 되냐면요. 현장에서 만약에 이 아들들과 아내가 현장에서 저항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흔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맨정신에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손으로 막는다든지 여러 방어 행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흉기에 찔린 그런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또는 뭐 거기서 뭐 몸싸움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뭐 물건들이 부서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칼에 찔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범행의 동기와 원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기서 만약에 보통은 여기서 뭐 약물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한 상태에서 뭐 이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맨정신에 그냥 흉기를 막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뭐 동반 자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언어가 지금 단어가 잘못된 건데 동반 자살이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내가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자살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도 없죠. 가족에 대한 생명도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만약에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정신
중증 장애가 있고 자기는 경찰 수사받아야 되고 성범죄자가 될 것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뭐 사실은 틀린 생각을 한 거죠. 틀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 사상에서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을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도 내가 이 사람들의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반자살이라는 용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서구 사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동반 자살이라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가장이 다 같이 만약에 죽자라고 했을 때 가족은 선택할 지금 뭐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가족을 살해했다라는 게 사실 뭐 명확한 용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동반자살은 앞으로도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고요. 또 가족을 이렇게 소유물로 보거나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 집단주의 가족 문화 영향이다. 그래서 최근엔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이런 사법 용어가 등장했더라고요. 그런 지점까지 한번 짚어주셨고 이번엔 정유정 공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 있었고 아까 차상은 리포트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말을 바꿨어요. 네, 심경 맞습니다. 변화의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범행을 부인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공판 준비 과정은 사실은 정유정 본인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공판 준비 과정에도 참석을 했고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실제로 그 첫 공판이 열렸죠. 첫 공판이 열렸더니 거기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 그리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제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정유정이 사망한 피해자 말고 앞서 다른 피해자 2명을 물색을 해서 살해하려 했던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살인 예비 혐의 2건이 추가돼서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찰 송치 영향을 좀 줬을까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 해도 200여 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한 건의 살인만 있다라고 하면 이 법리 공방에 있어서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살해 예비 의도가 있었던 그런 정황에 2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을 불러내서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앱에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드나가던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살해로 이어지지 못했고 한 건은 10대 남성 그 청소년을 불러내려 했는데 이 친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남성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했던 상황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보를 했어요. 경찰에서 확보를 하고 검찰에 넘겨서 지금 200여 건 정도의 지금 증거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유정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국은 처음에는 부정하면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있는 지금 2건의 그 범죄 예비 상황들이 살해 예비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이 결국은 본인에게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형량 기준이라든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뭐 감형 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뭐 보통은 자수를 했다, 반성을 했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했던 건데 정유정이 지금 이게 지금 앞에 2건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이걸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계획적 범행인 것을 자기가 거짓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금 법원을 지금 기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유정이 이전에도 지금 반성문 6건을 제출했었지만요. 그것도 사실은 제출해서 보겠냐라고 해가지고 제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출했다는 것도 결국은 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양형의 감형 사유를 지금 노렸던 건데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반성이 없다. 재판부를 기만한다. 이렇게 보고 형량이 가중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마음이 무겁다고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조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심히 우려된다.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내용을 취재할 때 최근에 또 흉악 범죄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취재할 때도 그렇고 편집해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유정도 사실 그 범죄 프로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 지금 YTN 같이 보도 채널에서는 공정하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다만 범행 장면 같은 건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죠. 지금 보도를 하고 용어도 있거든요. 순화하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보면 이것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모방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있는 범죄 프로그램 저도 좀 보긴 하는데 네.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방 범죄라든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걸 지금 공개 재판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서 표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정유정 사건 첫 공판이 있었고 계획적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교권 침해 관련한 사건 이야기도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사건 관련해서 지금 청원에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했거든요. 네. 자, 5만 명 이상 동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제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그 보호법을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일단은 5만 명이 너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그 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정할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뭐 아동 학대가 먼저냐, 교권 강화가 먼저냐 이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건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 계속 지금 뭐 교사들의 지금 집회 시위도 이어졌고요. 심지어 많은 교사들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인분을 뿌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만 2세가 안 되어 있는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었다.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교사가 찾아갔더니 이 어린이집 교사가 찾아갔더니 갑자기 막 인분을 이렇게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게 사과를 들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해명을 듣고서 이 부분을 결국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됐는데 지금 연이었던 교사들의 지금 교권 침해 사안들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학교 폭력과 연관된 부분에서 여기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교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폭력 예방법이 교사들의 대응에 대해서 이게 그 불신을 바탕으로 제정돼 있다라고 연구 보고 결과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아동보호를 둘러싼 잘못된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악영하는 학부모가 있고 월권을 행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교사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 행정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연결성상 고리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이제 지금 서로 고소가 됐고 신고가 된 네. 상황이에요. 아동 학대 예. 신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별건으로 수사가 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교권보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법 이것이 결국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도 이 교사들이 사실은 뭐 지금 항의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도 막 교사들이 직위해제를 당한다든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권사법이 지금 처리가 될 예정이고 네.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지금 이제 정당한 지도행위, 교육행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형태로 지금 네. 지금 교사들이 보호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부모 사건을 각각 수사할 예정입니다.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 씨와 지인 32살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 씨를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일행에게 대마변을 강요한 정황 등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전국구 조폭이 되자며 신흥 폭력 조직을 만든 2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전국 조폭연대인 전국회 소속 34명과 충남 지역 조폭 조직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에 걸쳐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다른 지역 조직원을 감금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지하 1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서 수업하던 교수 학생 등 400에서 50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별다른 용건이 없는데도 1년 동안 4,000번 넘게 112에 전화를 걸며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 20여 명이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부를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7시쯤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사무실 앞 11층 로비에 누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장현은 지난해 23억 원이 배정됐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박 6일간 러시아 방문 일정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자폭 드론까지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선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귀환길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을 하루 늦게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시고 귀로의 오르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북러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 연해주 주지사로부터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무력화 시도를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역시 철저히 무기 중심 행보 유지였는데 무기 거래 등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뒤떨어진 해군과 공군 현대화를 위한 행보도 보였습니다.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엔 문화 관련 일정까지 소화하며 경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러시아와 공조를 약속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이제 거래라고 예상한다면 아무래도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식량 원조를 원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수력 발전 협력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 방러 이후 북러 간 실질적 교류도 이어질 예정으로 양국은 오는 11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때마침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북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에 김 위원장까지 참석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만족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완전히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김 위원장을 배웅할 때 그가 만족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러시아 방문 열차에서 자신을 가까이 오라고 한 뒤 수력 발전 분야 협력과 관련해 문제들이 있다며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평양에 돌아가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누군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언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자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같은 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부 간 위원회 회의가 오는 11월 북한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항공 서비스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남북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이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숱한 북한 측의 위반으로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에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5년, 최소 17차례에 걸친 북한 측 위반으로 합의가 이미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9년 11월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 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인천 강화 일대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2차례 대응 사격으로 반격했습니다. 군 당국은 17차례 위반 이외에도 해안포 포문 개방이나 포구 덮개 미실시 등 기타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당시에도 남북에 각각 20에서 40km에 이르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북측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참석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이란으로 송금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오늘 이란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미국과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5명의 이란인 수감자와 5명의 미국인 수감자가 교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도 한국의 동결 자금 60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돈이 현재 카타르에 있다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80세 이상 노인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인구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오늘 경로의 날을 맞아 이번 달 15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이 같은 고령자 인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보다 10,000명이 감소한 3,623만 명으로 집계됐고 여성이 2,051만 명으로 1,572만 명인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왕 엘 차포의 아들이자 치명적 마약인 펜타닐 밀매 조직 실권자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겼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엘 차포에 이어서 아들까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법무부는 지난 1월 체포에 구금 중이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운영자 오비디오 구스만을 지난 15일 미국 정부에 넘겼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사실을 확인하며 펜타닐을 유통시켜 지역사회 곳곳을 황폐해한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쥐란 별명을 갖고 있는 오비디오 구스만은 멕시코 마약왕으로 불리는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로 세계적인 마약 밀매 조직으로 꼽히는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어왔습니다.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우상혁 선수가 다른 종목의 우승자들과 함께 챔피언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우승자들을 모아 기념 촬영을 했는데 우상혁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리며 버킷리스트 성공이라고 썼습니다. 우상혁은 17일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를 넘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우상혁은 진천 선수촌에서 마무리 훈련을 한 뒤 오는 27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로 출국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스포츠계 ESG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올림픽 개최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선 76개 스포츠계 기관 이름으로 스포츠 ESG 얼라이언스를 선포했고 당시 유치단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연이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비교적 선선한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비가 지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는 남부지방에서는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막바지 늦더위는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고요. 이후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